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하나 키우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남편도 저도 각자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아침이면 아이 챙기랴 출근 준비하랴 늘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죠. 그래도 주말이면 셋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얼마 전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너무나 황당하고 기막혀 누구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도 없고 손주 돌에도 땡전 한 푼 내놓지 않은 분이세요. 그런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비싼 선물까지 들고 웃으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처음 보는 그 환한 미소 뒤에 참 놀라운 비밀을 품고 계시더군요. 대체 시어머니가 숨겨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제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날도 역시 저는 회사에 출근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친정아빠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목소리로 전화하셨더라고요. 은정아, 아빠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다. 우리 회사가 드디어 코스닥 상장 승인이 났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20년 넘게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일하시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불평 한마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연구실에서 밤새워 고민하느라 집에 못 오시는 날도 허다했어요. 그런 아빠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본 것 같아 저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빠 그게 진짜야?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 고맙다 우리 딸. 이번에 상장하면서 회사 가치가 많이 올랐어. 시가총액이 엄청나다. 뭐 그렇다고 그 돈이 아빠 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상장 자금은 전부 연구개발에 다시 투자할 거라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방석에 앉는 건 아니란다. 그게 뭐가 중요해. 그간 아빠가 들인 노력과 시간이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 써. 아무튼 우리 아빠 대단하시네. 진짜 축하해요. 아빠는 늘 그렇게 겸손하고 청렴한 분이셨어요. 사업이 잘 돼도 돈이 생겨도 허투루 쓰시거나 돈 자랑하는 법이 없으셨죠. 그래서 저도 아빠 회사의 상장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회사가 잘 된 건 기쁜 일이지만 그게 제 돈은 아니니까요. 외동딸이라고 해서 아버지 재산에 기대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둘이 맞벌이하면서 저희 힘으로 먹고 살고 있었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돈 문제를 떠나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라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가 건강하게 이런 좋은 날을 맞이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에게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먼저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풍경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 소식을 조용히 전했고 남편도 웃으며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장인어른 대단하시네. 그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보람 있으시겠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일절 장인 덕에 콩국물 좀 떨어지려나 하는 생각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착실한 남자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밥을 먹고 아이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8시쯤이었을 거예요.
아이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저와 남편은 설거지를 막 끝낸 참이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늦은 시간이라 의아한 마음으로 인터폰을 확인하다가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연락도 없이 늦은 시간에 찾아온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결혼하고 7년 동안 저희 집에 찾아오신 횟수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발걸음이 뜸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사전에 연락 한 통 없이 불쑥 나타나셨으니 안 놀라는 게 이상한 일이었죠.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오신 것 같은데? 나도 지금 보고 있어.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웬일이시지? 헌데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서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그런 걸 사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백화점은커녕 시장에서 흔한 배추꽁다리도 사주신 적이 없었죠. 저는 놀란 마음에 소리치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데 더 뜻밖인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아니, 내가 뭐 남이니? 가족끼리 갑자기 생각나면 올 수도 있는 거지. 우리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너무나 낯선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반갑다기보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제가 보고 싶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결혼하고 7년 동안 전 항상 시어머니에게 찬밥 대접받아온 기억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생일, 아이 생일, 심지어 본인의 아들인 남편인 생일에조차 전화 한 통이 없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처음 시집와서 몇 해는 혹시 잊으신 건가 싶어 남편한테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죠. 자기야, 작년에도 잊으셨는데 어머니가 올해 또 자기 생일 잊으셨나 봐? 연세가 드셔서 깜빡하신 건가? 저번에 보니까 큰형님네는 며느리 생일까지 챙기시는 것 같던데.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원래 그러시잖아. 생일도 마찬가지지 뭐. 형 생일은 꼬박꼬박 챙기시는데 내 생일은 어릴 때 이후로는 따로 챙기신 적 없어. 어른들이 좀 그런 면이 있잖아. 장남한테 더 신경 쓰시는 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서운한 걸 서운하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의 편애가 자식들을 지나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졌죠. 아이 돌잔치 때도 어머니의 무관심은 여전하셨어요. 한 달 전부터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렸는데 1시간이나 늦게 오셔서 사진 한 장 찍고 30분도 안 돼서 가시더라고요. 돌 선물이요? 반지는 고사하고 봉투 하나 없었습니다. 큰아들네 손주 돌잔치 때는 금반지랑 팔찌에 돌 한복까지 직접 맞추셨으면서 말이죠. 형님이 명절 때 웃으며 그 얘기를 제 앞에서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속상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집이든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남편 얼굴을 힐끗거렸죠. 하지만 정작 남편 본인은 무덤덤해 보이더군요. 이미 오랜 시간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와서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마저 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차별이 가장 티날 때가 바로 명절이었죠. 온 가족이 모이면 항상 큰아들네 얘기만 하셨어요. 큰아들이 뭘 했다, 큰며느리가 어쩌고, 큰손주가 이번에 상을 받았다. 저희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랑 처자식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어요. 아니, 없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지. 시킬 건 다 시키시고 받을 건 다 받으시고 그러시니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럴 때면 아주버님네 부부도 너무나 얄미웠어요. 두 사람도 시어머니의 기울어진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생 챙길 생각은 안 하고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심지어 형님은 제 앞에서 은근히 뻐기기도 했습니다. 동서, 이 목걸이 어때? 이번 내 생일에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지난번에 백화점에 같이 갔다가 내가 눈여겨본 걸 기억하셨다가 사주셨다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동서랑 나는 진짜 시집 잘 온 것 같아. 그치? 형님은 뻔히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생일 따윈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면서 약 올리듯 그런 소리를 잘도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기가 막혔습니다. 얄밉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시어머니가 그날 연락도 없이 백화점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만면에 웃음을 띠시면서요. 그러니 저희 부부가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황당한 마음을 추스르며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하자 어머니가 주방까지 둘러보면서 과장되게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똑순이 은정이는 살림도 깔끔하게 잘해. 맞벌이하면서 이렇게 집안을 반짝반짝하게 관리하기가 어디 쉬워? 내가 며느리 복은 있다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칭찬을 쏟아내시니 저는 마냥 기분이 좋다기보다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살갑게 구시는 게 반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무슨 일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그러더니 또 어머니가 생전 곱게 본 적 없는 남편까지 칭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준혁아, 넌 예전부터 그렇게 성실하더니 결혼해서도 이렇게 가정 잘 꾸리고 사는구나. 엄마가 아버지 잃고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듬직한 우리 둘째가 없었으면 내가 참 힘들었을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 찍어내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멈칫하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평생 그런 칭찬 한 번 못 듣고 살았던 남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남편 앞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늘 이런 거였어요. 형 좀 본받아라.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듬직하다니 남편이 표정 관리를 못할 만큼 어리둥절해했죠. 기쁜 건지 의아한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으신 쇼핑백에서 최고급 한우와 영양제, 남편과 제 옷이 나왔거든요. 시집 와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무언가를 받게 됐는데 그게 너무 값비싼 것들이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거실 안쪽에서 그림을 그리던 저희 아들을 보고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똘똘한 손주. 세상에, 그림도 어쩜 이렇게 잘 그리니? 너희 아빠도 어릴 때 그림으로 상을 많이 탔는데 그걸 닮았나 보구나. 할미가 우리 손주 상 줘야겠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말해봐. 할미가 다음에 올 때 다 사다 준마.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를 우리 손주라고 부르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큰아들네 아들한테는 늘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셨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눈길도 제대로 주신 적이 없었죠. 명절에도 큰손주한테는 늘 용돈을 주시고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다고 1,000원짜리 한 장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 어린아이한테도 자기가 차별받는다는 인상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그날은 살갑게 아이를 애칭으로 부르시니 애도 놀랐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재차 갖고 싶은 걸 물으시자 그제야 아이가 신이 나서 로봇 얘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장구를 쳐주셨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동이나 고마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껴야 했어요. 왜 저러시는 거지?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는지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내색할 순 없어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
아이를 방에 재우고 나서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차를 홀짝이면서도 계속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아 기분이 개운치 않았어요. 뭔가 꺼내실 말씀이 있는 건 분명했지만 계속 저희 눈치를 보시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결국 아무 말씀도 없이 어머니가 자리를 뜨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랬는지 뒤척이다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오늘 왜 저러시는 걸까? 내 생일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한우 세트를 들고 오시더니 솔직히 좀 무섭다. 그렇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 수가 없어 둘 다 한숨만 쉬었어요. 아무리 좋은 한우라도 속 편하게 먹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퍼뜩 낮에 통화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빠 회사가 상장했다는 거 알고 이상한 마음으로 저러시는 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우리 아빠 회사 상장한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슬쩍 불안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그 설마가 확신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게 바로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퇴근하고 거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전날도 오시더니 다음날 또 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이틀 연속 저희 집에 오시다니 그런 일은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유치원에서 하원하고 저희가 퇴근하기 전까지 2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이미 이모님을 퇴근시키고 본인이 직접 테이블 위에 과일까지 깎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에 허둥대며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미리 전화 주셨으면 장이라도 봐놨을 텐데. 아이, 장은 무슨, 내가 너희 집에 밥 먹으러 왔겠니? 그보다 은정아, 잠깐 앉아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 말하러 일부러 왔다. 그 목소리에서 뭔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온 사람의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되는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전날 밤부터 품고 있던 불안이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엉거주춤 맞은편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가 팔을 뻗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심상치 않은 일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정아, 너희 아버지 회사가 상장됐다며? 아유, 축하할 일이야 정말. 사돈이 그렇게 성공하시다니 나도 너무 기쁘다.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역시 아빠 회사 상장 소식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간밤에 저를 괴롭히던 불안이 단번에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 단순히 축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빠가 오래 고생하셨는데 다행히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빛내며 내뱉으신 다음 말씀에 전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사돈 상장되면서 100억은 넘게 벌었지? 그럼 나도 이참에 니네 집 덕 좀 보자. 어머니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덕이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죠. 사실 나한테 빚이 좀 있다. 다 혼자서 너희 남편 키우느라 진 빚인데 이자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나도 젊은 나이가 아닌데 그걸 언제 갚으려나 까마득하구나. 네가 친정에 잘 말씀드려서 좀 갚아주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 친정에 말해서 자기 빚을 갚아달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아이가 있는 곳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꽉 깨물고 가능한 성질을 죽이며 조곤조곤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아빠는 상장 자금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큰 돈을 만지신 것도 아니고 설령 아빠한테 돈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빠 재산이지 제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우리끼린 좀 솔직해줘도 되잖니. 어차피 네가 외동딸이니까 너희 아버지 재산은 다 네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 아니 며느리도 자식인데 이럴 때 네가 이 시어미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러면서 꺼내신 금액이 자그마치 3억이었습니다. 3천이라고 해도 놀랄 일인데 3억이라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손주 돌에 봉투 하나 안 내밀어 놓고 며느리한텐 3억 빚을 갚아달라뇨? 그것도 저희 친정아빠 돈으로 말이죠. 너무 기가 차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꽉 깨물고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나가봤자 작정하고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실 땐 분명 쉽게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따지고 들어봐야 얻는 것도 없이 감정만 상하지. 일단 대충 돌려보내고 방법을 생각하자. 그렇게 생각한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3일만 기다리세요. 흡족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을 빛내며 웃으셨어요. 제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순순히 응하니까 무척 감격하신 표정이었죠. 손까지 덥석 잡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며느리. 너만 믿는다 은정아? 그 친정아버지한테 잘 좀 말해줘라. 수백억 자산가인 사돈한테 3억이 뭐 대수겠어? 껌값도 안 되는 돈이잖아. 3억이 껌값이라니.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덤덤하게 유지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셨는지 무척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서시더군요. 저도 억지로 웃으며 인사드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소파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셨습니다. 준혁씨 키우느라 빚을 3억이나 지셨다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한 남편은 대학을 장학금으로 다녔고 용돈도 알바로 마련한 사람이에요. 결혼자금도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해결했고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특별히 큰 돈을 쓰셨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입을 통해 들은 얘기는 고등학교 때도 학원 하나 안 다니고 혼자 공부했다는 얘기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남편과 거실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머님이 또 오셨는데 이상한 말씀하셨어. 뭐? 엄마가 또 오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자기 키우면서 빚이 3억이나 생겼다고 그걸 나한테 갚아달라고 하시던데? 정확히는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갚아달라는 거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더니 잠시 말없이 절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빚이 3억? 그것도 나 키우느라? 난 전혀 몰랐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나도 황당해서 묻는 거잖아. 혹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당신 뒷바라지 하시면서 뭔가 큰 돈을 쓰신 적 있어? 뭐 병원비라든가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결혼할 때 보태주신 게 있는 거야?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다 말했잖아. 대학은 거의 장학금 받고 다녔어. 국가 장학금이랑 성적 장학금 합쳐서 등록금 거의 다 해결했고 나머진 내가 편의점이랑 과외 알바 뛰면서 벌었잖아. 용돈도 전부 알바로 충당했고 결혼할 때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했지. 엄마한테 받은 건 하나도 없어. 정말? 단 한 푼도?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뭐 큰 말썽을 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지. 뭐 딱히 사고 친 적도 없고 옷도 맨날 형이 입던 거 물려받아서 입었는데. 형은 모르겠지만 나한텐 솔직히 큰 돈이라고 할 게 들어간 적은 없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어요. 그도 그럴 게 어릴 때부터 형에 비해 받은 게 없다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3억이나 빚을 졌다고 하니 억울하고 기막힌 얼굴이었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 용돈은 알바, 결혼자금은 본인 적금. 시어머니가 둘째한테 특별히 쓴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3억은 대체 뭘 하다 생긴 빚일까요? 이상한 건 또 있었어요. 만약 남편 때문에 그렇게 큰 빚이 있었다면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들 키우느라 진 빚을 며느리한테까지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이 그런 사실을 한 번도 티내지 않고 그냥 혼자 감당하셨다는 게 영 석연치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성격에 둘째 아들 키우느라 빚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면 조용히 계실 분이 아닌데. 여태 이런 방구도 없다고 왜 하필 아빠 회사가 상장된 날 찾아오신 걸까? 타이밍이 너무 딱 맞아떨어지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저랑 눈도 제대로 안 맞추고 저희 애도 거들떠보지 않으시던 분이 왜 하루아침에 달라지셨나 했더니 그 모든 행동의 이유가 3억이란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빚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었죠. 그렇다면 제가 시어머니의 빚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정말로 남편을 키우면서 생긴 빚인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3일이란 시간을 제시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벌게 된 게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일이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저한텐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이나 빚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시어머니의 명의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볼 방법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고민 끝에 흥신소라는 곳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3억이란 빚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인터넷으로 평판이 괜찮은 곳을 찾아 점심시간에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름과 주소, 제가 아는 기본 정보를 전달하고 어머니 관련된 채무나 재산 상황에 대해 전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의뢰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게 무색할 만큼 결과가 생각보다 무척 빨리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흥신소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저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다소 조심스러웠어요. 사모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모님이 알고 계시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전 어떤 답이 들어와도 크게 놀라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감정 변화가 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들린 흥신소 직원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혀버렸네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 명의로 된 부동산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말고도 상가가 3곳 더 확인됐습니다. 한 곳은 시가 6억 정도 되는 역세권 상가고요. 나머지 2곳도 각각 4억에서 5억 사이로 추정됩니다. 합치면 15억이 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5억이라니. 늘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죽는 소리만 하시던 시어머니한테 15억이 넘는 상가가 3개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저희를 보며 하시는 말씀은 늘 똑같았어요. 난 돈이 없어서 너희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없는 부모 만난 것도 다 팔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핑계로 저희가 결혼할 때도 손주 돌잔치에도 전혀 도움을 안 주셨죠. 저희 부부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혼자 아들 둘을 키우셨으니 경제적으로 당연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그 와중에도 큰아들네는 열심히 챙기셨지만 많지 않은 여유 자금을 아껴가면서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가가 3개라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흥신소 직원이 다시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모님, 그 빚 말씀하셨죠? 등기부 등본상 3억 정도의 대출이 확인되는데 상가 구매 자금으로 받은 담보대출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자식 키우느라 생활자금으로 빚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꽤 많았어요. 보험도 많이 들어두셨고 퇴직금과 업무상 재해로 돌아가신 거라 보상금과 위로금도 많이 지급됐던데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 생활비가 부족해서 빚을 질 만큼 형편이 안 좋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분이 남겨주신 돈을 증권이랑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해서 꽤 쏠쏠하게 수익이 났고 그걸로 상가까지 구매하게 된 거니까요.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긴 했지만 상가 가격에 비하면 그 정도는 타격이 갈 수준이 아니죠. 역시나 시어머니의 빚은 남편을 키우느라 생긴 게 아니었어요. 상가를 사면서 대출받은 돈이 없던 거죠. 본인 투자금 때문에 생긴 빚을 아들 키운 비용이라고 둘러대신 겁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까지 하시면서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어머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거짓말만 하셨어. 애초에 혼자 남았어도 애 들 키우기 힘들 정도로 어려우신 것도 아니었는데 늘 우리한텐 어렵다고 하시면서 정작 본인 앞으로 상가까지 있으시다니. 준혁 씨도 어릴 때라 집안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을 거야. 저는 화장실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헌데 그때까지 들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기가 막히는데 흥신소 직원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모님, 그 한 가지 더 확인된 게 있는데 현재 그 상가 3곳에서 합치면 월 7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이 중에서 200만 원 빼고 나머지 500 정도는 매달 일정하게 큰아드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꾸준히 그렇게 해오신 것 같네요. 놀라서 입을 막다 전화기를 놓칠 뻔했어요. 어머니가 월 500만 원씩 5년 넘게, 그러니까 3억이 넘는 돈을 큰아들한테 꼬박꼬박 보내주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돈이 없고 형편이 안 된다고 둘째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뒤로는 매달 500만 원씩 큰아들 계좌에 넣어주셨다니.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큰형님네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큰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가 월세를 고스란히 큰아들한테 보내주고 계셨던 거죠. 형님네가 명절 때마다 저희 앞에서 여유롭게 뻐기던 그 모습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형님이 환하게 웃으며 하던 말도 생각났죠. 우리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 하면서 웃던 얼굴.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저는 못 받는 선물을 받고 으스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 동안 화장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그럴 순 없었죠. 억지로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상가의 존재를 저희한텐 일부러 철저하게 숨기셨다는 거잖아요. 남편도 몰랐고 당연히 저도 몰랐어요. 오직 큰아들 내외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생각해보니 치가 떨리는 게 한둘이 아니었네요. 남편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한테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전세 자금은커녕 푼돈이든 봉투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대출 끼고 작은 아파트 전세를 구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시어머니는 형편이 없다는 핑계 하나로 대신하셨고 저희는 그걸 믿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전기공사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니 당연히 어머니 혼자 아들 둘 키우시면서 여유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 보험금을 받으셨고 그동안 모아두신 재산도 꽤 있으셨던 거예요. 어머닌 절대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투자도 하고 상가도 사서 그 상가 수입을 전부 큰아들한테만 몰아주고 계셨던 거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려주신 아파트도 장남에게 줄 거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의 결정이니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요. 결국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이든 시어머니가 불린 상가 수입이든 모든 건 큰아들한테만 흘러가게 된 겁니다. 둘째인 남편한테는 단 한 푼도 없었죠. 뭐 좋습니다. 어머니 재산 어머니가 주고 싶은 사람 주시겠다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돈이고 사랑이고 다 큰아들 내주시면서 정작 자식 노릇은 저희한테만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환갑이라며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저희 부부가 맞벌이에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 환갑 기념 동남아 여행도 보내드렸어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났다고 연락하셔서 저희가 사드렸고 다리가 아파서 못 주무신다고 앓는 소리 하시며 안마의자 하나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마련해드렸죠. 세탁기가 고장났을 때 소파가 망가졌을 때도 전부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왜 큰아들한테 사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매번 둘째한테만 바라셨는지 바로 그 점이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주시면서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저희한테만 연락하셨죠. 사랑은 큰아들한테 베풀고 효도는 전부 둘째한테 받으시려 한 겁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하기 싫은 건 전부 동생네 떠넘긴 거예요. 큰아들은 돈 받는 역할, 둘째는 돈 쓰는 역할, 어머니 안에서 아들의 쓰임새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저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도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배신감, 억울함, 분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엉킨 채 가슴속에서 들끓었습니다. 그때 퇴근해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눈치챈 듯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자기야, 나 오늘 어머니 재산 내역 확인해봤어. 빚이 정말 있는 건지 왜 있는 건지 알아보려다가 엄청난 걸 알아버렸다고. 엄청난 거? 뭐가 나왔는데? 놀라지 말고 들어. 어머니 명의로 상가가 3개나 있어. 합치면 15억이 넘고 3억 빚은 당신 키우면서 생긴 게 아니라 그 상가 살 때 받은 대출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벌렸다가 다물길 반복하더니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15억? 상가가 3개? 엄마가? 그래, 그것만이 아니야.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500만 원을 5년 넘게 큰형님 계좌로 보내고 계셨어. 합치면 3억이 넘는 돈이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이 놀라서 핏기 없는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보더라고요. 저도 남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제 상처도 상처지만 남편이 받은 충격을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거의 모든 요구를 들어드렸습니다. 가끔 제가 속이 상해서 투덜거리면 미안해하며 이런 말로 자기 어머니를 두둔해왔죠. 자기야, 매번 우리 집에 큰돈 들어갈 일이 생겨서 미안해. 힘들게 맞벌이한 돈인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꼭 필요하시다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기도 어려워. 형을 더 신경 쓰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를 내다 버리거나 구박하신 건 아니고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잖아. 어쨌든 배 아파 낳아주시고 힘들게 키워주신 부모라는 건 변함없는 거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후회하고 싶진 않아. 나 이해해줄 수 있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측은하고 안타까워 저도 더 이상 바가지 긁지 않고 원하는 대로 놔뒀습니다. 가뜩이나 착잡한 남편의 마음을 저까지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착한 아들이었어요. 물론 답답한 면이 있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런 남자이기에 제가 곁에서 더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둘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았어요. 이번엔 남편도 충격이 큰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한참 만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신다. 난 항상 돈이 없다는 핑계로 학원 한 번 안 보내주셨어. 형은 중학교 때부터 과외 학원에 다 시켜줬는데 난 혼자 독서실에서 공부했어. 형 결혼할 땐 전세 자금도 보태주셨는데 나한텐 성인 됐으니 앞가림은 알아서 하라고 하셨지. 남편이 말하다 말고 입술을 깨무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얼마나 서름을 삼키며 버텨왔는지가 느껴져 새삼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남편은 간신히 참아왔던 억울함이 터져 나왔는지 주먹까지 쥐며 말을 이어갔어요. 난 진짜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러신 줄 알았어. 아빠가 얼마를 남기고 떠나셨는지 난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장남인 큰아들한테만 다 해주시는 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없는 살림에 자식 둘은 다 제대로 챙기기 힘들 거라고.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눈물이 났죠. 어머닌 돈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둘째에 대한 애정이 없으셨던 거죠. 그렇게 없다 하시며 큰아들한텐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셨다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칠순엔 꼭 하와이에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보내드리기로 약속했고 적금까지 넣기로 했죠. 아무리 맞벌이라도 목돈이 나가는 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기로 한 거죠. 저흰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걸 들어드리기 위해 군말 없이 준비까지 하는데 그동안에도 어머니는 큰아들네만 열심히 챙기신 겁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또 잠 못 들고 뒤척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아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무엇보다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르는 생각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호구 노릇은 절대 안 해. 어머니한테 휘둘리지 말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 드디어 3일이란 약속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곧 3억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들떠 계실 것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고대하던 3억을 받지 못하실 거예요. 대신 제가 준비한 놀라운 선물이 찾아갈 테니까요. 드디어 3일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마침 토요일이라 저와 남편 모두 집에 있었어요. 아이는 이웃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고 저희 부부만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죠.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헌데 막 오후로 접어들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할 것도 없이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군요. 제가 돈 대신 보내드린 무언가 때문에 사색이 된 얼굴로 찾아오신 거죠. 3일 전에 환하게 웃으며 나가시던 모습이 아니라 핏기 하나 없이 허옇게 질린 얼굴에 눈까지 벌겋게 부어 있으셨어요. 한참 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으로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준혁아, 내가 잘못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되겠니?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으시도록 하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드렸어요.
어머니는 그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죠.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딘지 차갑게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늘 어머니 말이라면 고분고분하던 남편의 태도가 아니었죠. 그런 아들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살짝 움찔하더니 고개를 들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아, 너희 장인이 오늘 아침에 집으로 찾아오셨어. 이삿짐 센터 사람들까지 데리고. 그 말씀에 남편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지만 전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며칠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그날 밤 결국 친정 아빠에게 전화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될 때면 늘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늘 명쾌한 해답을 찾아주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알게 된 일 역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상의하자니 우유부단하고 마음 약한 사람을 힘들게만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빠를 찾게 된 거죠. 아빠, 나 할 말 있어. 왜, 무슨 일 있니? 사실 우리 시어머니가 아빠 회사 상장됐다는 소식 듣고 찾아오셨어. 본인한테 3억 빚이 있는데 둘째 아들 키우느라 생긴 거니까 아빠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말씀드리라는 거야. 며느리도 자식이니 힘든 시어머니 모르는 척하지 말라면서. 전화기 너머로 아빠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뭐야? 사돈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응. 근데 아빠, 그게 거짓말이야. 내가 알아봤더니 그 이는 장학금 받고 대학 다녔고 알바해서 용돈 벌고 결혼 자금도 본인이 번 돈으로 했어. 시어머니가 큰돈 쓴 적은 없어. 그 3억은 어머니가 상가 사면서 받은 대출이야. 상가? 너희 시어머니 빠듯하게 사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글쎄, 어머니 명의로 상가가 3개나 있더라고. 합치면 15억이 넘는 거 있지?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하면서 뒤로는 상가 월세 500만 원을 매달 큰아들한테 보내주고 계셨어. 그것도 5년 넘게. 우리 결혼할 땐 봉투 하나 안 주시고 손주 돌에 빈손으로 오셨으면서. 얘기를 다 들은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 아빠가 직접 나서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이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겨둬. 사업하면서 사기치는 사람 많이 봤다만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내가 가만 안 둔다. 버선발로 쫓아가 너희한테 사과하게 만들 테니 그냥 기다려라. 그렇게 전화를 끄는 거죠. 솔직히 그 뒤로 좀 불안했어요. 아빠가 평소에는 유하신 분인데 한번 마음 먹으면 끝을 보시는 분이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나가실지 예측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했죠. 어떻게든 저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어머니가 저희를 무시하거나 홀대하시지 못하게 만드실 거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주눅이 잔뜩 든 모습으로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빠가 꼭두 새벽부터 시어머니 집에 직접 찾아가셨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삿짐 센터 직원들까지 대동하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오금이 저린다는 듯 몸서리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침부터 누가 왔나 하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바깥 사돈이 계신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갑자기 큰 소리로 그러시더라. 나한테 빚이 3억 있다고 해서 직접 도와주려고 왔다면서. 그게 어떻게 생긴 빚인지 먼저 확인을 했다나? 그러면서 아빠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내미셨대요. 남편 대학 등록금이 전부 장학금이었다는 증명, 결혼자금이 본인 적금과 전세자금 대출로 충당된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상가 3곳에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잡혀있는 내역까지. 시어머니는 아직도 놀라운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글쎄, 내가 너희 몰래 상가 샀다는 걸 아시는 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나온 임대료를 다 큰애네 준 것까지 아시더라.
그러면서 나한테 어찌나 역정을 내시는지. 내가 자기 사위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큰아들한테만 퍼준 상가 대출을 왜 자기 보고 갚아달라는 거냐고 눈을 부릅뜨고 따지시는데, 아유, 내가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자식이랑 사돈한테도 사기치는 거냐고 길길이 날뛰시는데 난 사돈이 그렇게 불같은 성격인지 몰랐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아빠 기세에 꺾여 한마디도 못하셨다네요. 아빠는 자기 사위랑 딸이 시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겠다며 정중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저랑 남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확실히 해두겠다면서 저희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두 아들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시면 그간 저와 남편이 해드렸던 모든 걸 다 회수하고 다시는 발을 들이지 말라고 하겠다고요. 본인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 두고 보라고 큰 소리 치신 것 같더군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둘 다 주지 말든지 똑같이 주든지 선택하라는데 내가 망설이니까 갑자기 이삿짐센터 사람들을 부르시더니 물건을 막 실어내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빠의 물음에 확답을 피하자 아빠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센터 사람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 요구 때문에 혼수로 사온 명품 가방이랑 모피 코트, 그리고 결혼 생활 중 어머니가 사달라고 해서 사들인 냉장고, 세탁기, 안마의자, 소파를 전부 실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기념으로 보내드리기로 한 하와이 여행도 즉시 취소하게 만들겠다고 하셨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기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인부들에 의해 물건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걸 보시면서 결국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내가 결국 졌다. 바깥사돈한테 월세 받는 거 똑같이 나눠서 너희한테도 주겠다고 했어. 그러지 않으면 큰애도 줄 수가 없게 생겨서.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건 뺏기고 호구 같은 둘째 아들 며느리랑 연락도 못하게 될까봐 그러신 건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힐끔 눈을 돌려보니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준혁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둘 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왜 다르겠니? 난 그냥 장남이 가문을 이어가는 거고 엄마 제사상도 큰아들이 차릴 테니 그거 생각해서.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을 다 끝내시기도 전에 남편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서 결연한 다짐 같은 게 느껴졌죠.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건 결혼 생활을 통틀어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도 형 준다더니 아버지 보험금 받은 거랑 전 재산으로 나 몰래 상가 사서 그 월세도 다 형한테만 줬다는 거죠? 난 어릴 때부터 학원 한 번 안 보내주고 옷은 늘 형이 입던 거 물려 입고 결혼할 땐 전셋집 보증금도 한 푼 안 도와줬으면서 그래도 그것까진 이해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랑 손주들한테까지 그러신 건 도저히 이해도 용서도 안 될 것 같아요. 형수 출산할 땐 최고급 산후조리원 보내주셨다면서 은정이 애 낳았을 땐 축하 전화 한 통도 없으셨죠? 아이도 100일이 다 되어서야 겨우 얼굴 보러 오셨으면서. 그래도 나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다 해줄 수는 없어서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린다 싶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뭐라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저는 울먹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똑같은 자식으로서 인정받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신다면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신 뒤 어깨를 늘어뜨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그날의 얘기를 듣고 흡족하게 웃으셨습니다. 하나 빼먹은 말도 있구나.
내가 안 싸돈 다니는 교회 지인들이 많아. 그래서 내 딸과 사위가 겪은 억울한 사연 좀 넋두리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싹 변하시더라. 자기가 욕먹을 짓 한 건 아시는 거지. 평소에 체면을 중시하는 어머니에게 그런 사실을 알린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으셨던 거죠. 결국 아빠의 생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은 겁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형님대로 다 보내시던 임대소득의 절반을 저희 남편 계좌로 보내셨어요. 아빠가 똑같이 해주거나 둘 다 해주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큰아들네 주던 돈을 끊을 순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에게도 보내신 거죠.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자 그간 어머니 덕에 놀고 먹던 형님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받던 돈이 반으로 줄면서 생활이 확 쪼그라든 거죠. 그동안 어머니 지원만 믿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살던 두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다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오래 놀다 보니 어딜 가도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인 모양이었어요. 결국 생활이 궁핍해지자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힘든 상황을 읍소했지만 남편은 두 사람의 힘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며 딱 잘라 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언성을 높인 그날부터 남편은 정말 달라졌거든요. 자기 식구들이라면 앞뒤 따지지도 않고 질질 끌려다니던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은 겁니다. 사실 그간 착한 남편이 좋은 점도 있었지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컸던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가 무척 반갑더군요. 형님 내외가 돌아간 뒤 제가 남편에게 통장 하나를 내밀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이게 뭐야? 자기야, 이건 어머니한테 받은 상가 임대료 넣어둔 통장이야. 이제 겨우 2달 됐지만 난 그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다 여기 모았어. 그 돈을 왜? 사실 우리한텐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어머니의 마음이랑 당신도 소중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란 거지. 남편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길래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 돈을 고스란히 앞으로 어머니 용돈이랑 병원비, 노후에 필요하신 자금으로 모아두려고 해. 어머니가 정말 늙고 아프셔서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절 바라보더니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저희는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도 이 사연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